자, 금리가 올라야 물가 안정이 된다는데 그 말이 맞는 건가요? 자, 물가가 오르는 게 뭐예요? 화폐 가치의 하락이죠. 물가가 실물 가치예요. 그러니까 실물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공급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화폐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뭐 이야기하면서 막 거품 쌓아놨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화폐 가치 하락폭을 줄이기 위해서 화폐 공급을 줄여야 되겠죠. 근데 지금 워낙 많이 풀렸는데 이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묶여있다가 경기가 슬슬 살아나는 거죠. 아, 지금도 경기 되게 안 좋은데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경기가 슬슬 살아나죠.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소비가 슬슬 늘어나면서 하니까 그때 이렇게 많이 풀었던 돈에 대한 그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을 줄이다 못해 지금은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화폐를 회수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은행이 있어요. 은행에서 회수를 해야 되죠. 그랬을 때 예금을 통해서 돈이 마구 돌지 않게. 왜냐면은 화폐라는 것 자체가요, 푼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풀었다. 은행에서 100만원을 새롭게 생산을 했어요. 100만원을 찍었는데 한 번 갔다가 다시 은행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사회에서 100만원의 가치밖에 못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10만원밖에 안 풀었어요. 근데 얘가 한 군데 돌고 두 군데 돌고 세 군데 돌고 점점점점 20군데 돌고 왔어요. 다시 은행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10만원의 역할을 하고 뭔가 물건과 교환이 됐죠. 여기서 또 10만원 역할을 하고 했죠. 그러면 20번 돌았으면은 얘는 200만원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는 200만원의 효과로 나와요. 그래서 돈이 도느냐 안 도느냐 이걸 나타내는 것 자체가 통화승수예요. 그리고 통화승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소리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5년 기준으로 통화승수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왜? 돈이 돌질 않아요. 돈을 찍었는데 그거를 다 부동산에 갖다 퍼붓고 있으니까 돈이 돌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된 거고. 근데 이번에 워낙 많이 풀었고 굳었던 게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때 코로나 때 풀었던 돈에 효과가 확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을, 자금을 회수를 해야 돼요.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권에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돌지 않고 은행에 박아준다. 이게 예금이고, 그 다음에 내가 빌려가지고 여기 쓰고 저기 쓰고 저기 쓰고 해가지고 돈 돌려놨는데 이 대출을 회수하는 거. 그래서 예금을 조장하고 대출을 회수하는 게 시중 화폐를 줄이는 방법이죠. 그러면은 이 시중 화폐를 줄이기 위해서는 요 두 가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요. 예금을 조장하기 위해서, 자, 지금 예금 금리 3.5%라고 해봅시다. 기준금리만큼. 그런데 지금 물가가 5%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금을 하겠느냐? 안 하죠. 왜?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짜리 물건을 샀어요. 물가 상승률이 5%라는 거는 얘 가만히 냅두면은 1년 뒤에 105만원의 가치를 한다는 소리죠. 근데 내가 이 100만원을, 이 물건을 사지 않고 예금을 하면은 103만 5천원의 효과밖에 보지 못해요. 그러면은 손해보죠. 뭐라도 산 거보다. 그러니까 돈을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물가보다 높은 금리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예금금리가 5%가 넘어간 이유가 물가가 5%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이상은 돼야지 예금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렇게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정부에서 억지로 찍어 누른 거고. 그러니까 물가가 안 잡히는 거예요. 더 풀고 있던데? 라고 하시죠. 더 풀고 있으니까 물가가 안 잡히는 거예요. 특히 근원 물가가. 그 다음에 대출 같은 경우도 회수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내가 100만원을 빌렸는데 이자를 2만원 낼 때가 있고 1년에 5만원 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2만원, 내가 100만원 빌려가지고 2만원 내는 건 괜찮은데 5만원 내는 건 안 괜찮을 수가 있죠.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이거 100만원 빌려가지고 4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5만원을 이자로 내야 돼요. 그럼 갚고 말지. 그럼 갚아서 대출이 회수가 된다. 그러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대출 유동성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화폐가 회수가 되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거다. 따라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물론 그 외적인 요건이 있죠. 그래서 물가도 보시면은 물가 중에서 저희가 근원 물가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물가 같은 경우가 보통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됐어요. 이건 나라마다 물가를 정하는 요소가 다 달라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물가가 낮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진짜로 물가가 낮은 건 아니에요. 물가를 측정할 때 그것도 이것도 장난질인데 물가에 들어갈 만한 것들, 이게 진짜 사람들 생활에 와닿는 것을 물가지수에 많이 넣으면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생활에 안 와닿는 걸 가지고 막 비중을 높이면요 물가가 조금밖에 안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주거비 비중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여기서 근원 물가로 들어가는데, 근원 물가가 뭐냐, 유가나 곡물, 뭐 이런 수입 식료품들 이런 것들 제외하고 세는 게 근원 물가다. 그러니까 얘네는 왜 빼느냐, 얘네는 변동폭이 크고요, 그 다음에 외부 영향이 많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거는 이 물가가 잡혔는데 근원 물가가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딱 그런 상황이죠. 물가는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뭐 2월에 1월에 다시 올랐다지만, 근데 근원 물가는 계속 오르고만 있죠. 그리고 한은에서도 이번에 물가 상승 전망은 조금 낮췄지만 근원 물가 상승 전망은 높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가 같은 경우는 외부 영향 때문에 변동폭이 크게 영향을 받아서 진짜로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데 저 물가 지수를 가지고 제대로 물가가 잡히고 있는지가 보이지가 않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물가 안 보고 근원 물가를 보겠다고 했죠. 근원 물가야말로 얘가 근원적으로 물가가 오른 것, 즉 화폐가치 하락으로 오른 것이 제대로 보이는 거다. 왜냐면 유가 같은 경우는요 화폐가치 하락 영향보다는 수요 공급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근데 갑자기 공급을 확 늘려버렸어요. 그래서 물가가 잡혔어요. 물가 잡혔으니까 안전하다, 우리 물가 끝, 잡았다 끝 했는데 기름값은 싸졌는데 막 쌀값이 2배로 올랐어요. 그럼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물가 안 잡혔는데 뭐 자동차 값이 2배가 된다든가, 저렇게 외부 요인 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보기보다는 진짜로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생겨난 이 근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금리를 올려야 된다. 물가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이 물가는 언제든지 잡힐 수 있어요. 환율 떨어지면 잡히고, 환율 떨어지면 수입 물가 싸지잖아요. 유가 떨어지면 잡히고,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고, 진정한 안정이 오기 위해서는 이 근원 물가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CPI는 언제 잡혔어요? 작년 중순에 잡혔죠. 작년 중순에 9.1 찍고서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8월에. 그때 파월이 뭐라고 그랬어요? 근원 물가 보겠다, 이제. 근원 물가를 보겠다. 물가 잡힌 거는 유가 떨어진 착시일 수가 있다. 우리는 근원 물가를 보겠다. 그거죠. 그럼 저 근원 물가가 왜 나왔냐? 예전에 우리 요즘에 자주 거론되는 인물 있죠? 폴 볼커. 폴 볼커 이전에 물가가 폭등을 했죠. 물가가 폭등했는데 물가를 어떻게 잡았냐? 폴 볼커 이전에는 그러면요 물가 많이 올라갔던 것들을 비중을 줄이고 물가 변동이 크지 않은 것들의 비중을 늘려서 물가 지수를 낮춥시다,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잡혀요? 수치상으로는 잡히는데 물가가 잡히지가 않죠. 그 볼커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물가 잡으려면 금리 올려야 된다. 금리? 미친듯이 올리자. 그래서 볼커 때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수치 장난질 치는 게 아무 의미 없다. 요즘 것으로 해석하면은 CPI는 별 의미가 없고 근원 CPI가 중요하다. 그 상황으로 지금 파월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원 CPI, 근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가 올라야 되고,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화폐 가치를 올리는 거죠. 유동성을 회수해서.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요, 첫 번째가 금리 인상이고 두 번째가 양적 긴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양적 긴축은 말 그대로 유동성을 직접 회수하는 거고, 금리 인상은 유동성을 간접적으로 회수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냥 풀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하는 생각이 했던 게 뭐였냐면은 RP로 풀었어요. RP가 뭐냐? 판매 조건부 채권.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에게 돈을 주면서 채권을 받았는데 RP로 받았죠? 나중에 너네가 돈 플러스 채권이니까 이자 줘야 되죠. 이자를 주고 RP를 회수해 간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확 늘렸다가 확 뺄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게 판매 조건부 채권이죠. 이런 식으로 많이 풀었으니까
양적 긴축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고 금리 인상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금리가 올라요. 그럼 기준금리가 올라서 물가 안정이 돼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게 안 되고 있냐? 기준금리는 올렸는데 막상 시중 예대금리는 떨어지죠. 예금금리 막 5%, 6% 막 이렇게 가고 심지어는 10% 예금까지 적금까지 나오고 그랬었는데 요즘 막 3%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기준금리보다 낮은 예금금리 이야기 나오고 있죠. 대출금리 어때요? 정부에서 은행 공공재니 뭐니 대출금리 높이지 마라, 너네 성과급 엄청 처먹는다 막 하면서 계속 은행 때려가지고 예대금리 낮추고 있죠. 예대금리 낮추면은 회수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유동성이 늘어나죠. 그래서 가계대출 감소세도 멈췄고 예금 증가세도 멈췄어요. 이거 시중에 다시 돈이 풀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시중에 다시 돈이 풀리니까 근원 물가가 안 잡히는 거고, 근원 물가가 안 잡히니까 본격적인 진짜 물가도 안 잡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면은 저희가 여태까지 왜 예대 금리를 정부에서 건드는 걸 가지고 엄청나게 뭐라고 했느냐, 이거 가지고 저희가 막 정치적인 유튜버다 이런 소리 들은 적도 많아요. 관치금융 막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그런데 저희는 정치랑 관련 없이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외부 요인 때문에 예대금리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중국인들이 채권들을 막 사가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채권금리가 떨어져서 금리가 떨어졌다. 이런 외부 요인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부에서 정부가 너네 금리 올리지 마, 올라간 금리 도로 내려, 기준금리 올렸는데요, 아 상관없어 내려, 이거 자체가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들리는 그런 정책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따라서 진짜로 금리 인상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중금리가 올라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물가가 안 잡힌다. 채권금리 떨어지는 이유는 예금으로 갈 돈이 채권으로 가서 채권을 사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서 채권금리가 떨어지고, 근데 결국에는 이러면은 물가 안 잡히고 경제는 계속 안 좋아지는 거죠. 여기에다가 한미 금리차까지 많이 벌어지게 되면서 금리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죠. 예를 들어 3% 금리 주는 데랑 7% 금리 주는 데면 어디로 갈 거예요? 내가 100만원 입금했는데 내가 1년 뒤에 3만원 주는 데랑 7만원 주는 데 있으면 어디로 넣을 거예요? 7만원 주는 데로 넣었죠. 근데 7만원 주는 데가 더 안전하대요. 3만원 주는 데가 3금융이고 7만원 주는 데가 1금융이에요. 3만원 주는 데가 2금융이고. 그럼 1금융 가서 넣죠. 금리도 높고 안전도 하니까. 근데 미국이 더 안전하고 미국이 더 금리 높아요. 그러면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죠.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은 달러가 빠져나간다는 거니까 환율이 튀는 거고. 이게 IMF 오기 전에 나왔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이 더 많이 올렸는데 환율이 튀지 않으니까 이제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터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풍선을 이렇게 불어요. 풍선을 이렇게 불었을 때는 여기다가 박수를 딱 치더라도 이렇게 부 지금 하면서 박수 딱 나온 부분 이렇게 했다가 안 터지는데, 풍선을 끝까지 빵빵하게 부른 데다 박수 딱 쳐봐요. 뻥 하고 터지지. 저렇게 위기를 빵빵하게 위험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작은 충격에도 터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